우선 총괄적으로 이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6개월 됐는데 예비역 장군으로 또 이 안보 군사 문제의 어떤 전문가로서 1년 6개월에 문재인 정부의 그 안보 정책, 대북 정책 이런 거 평가하자면은 어떤 총평이 가능하겠습니까? 먼저 안보 대북 정책은 이제 우리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여러 가지 위험 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라는 위협도 있을 거고 당장은 안 되지만 늘 언제든지 위협이 될 수 있는 잠재적 위협이라고 그러죠. 그 주변국, 뭐 특히 이제 중국이나 이런 우리 안보 위협들이 있는데 이런 안보 위협은 전혀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더 증가하고 있단 말이죠. 직접적인 북한의 핵 위협, 뭐 국민들이 다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증가했는데 그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우리의 어떤 본질적인 역량, 그리고 지난 6.25 전쟁 이후에 가장 효용성이 있고 효과적이다. 그래서 그 바탕으로 우리가 단군일의 최대의 이런 생존과 번영을 이루었는데요. 그 기제들을, 그 중요한 수단들을 그냥 대책 없이 허물고 있어요. 그럼 문재인 표의 안보 국방정책은 뭐냐? 상대방의 선의를 믿고 허물어도 된다고 하는 해계환 마치 소적주도 성장처럼 요새 뭐 젊은 사람들 농담처럼 듣보잡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듣지도 보지도 못한 희한한 이론을 들이매겨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재인 정부에 묻고 싶어요. 그런 안보하고 국방정책으로 역사상 평화를 유지하고 번영을 유지한 예가 있나요? 그래서 만일 문재인 정부가 하는 그게 성공한다면, 그래서 가보지 않은 나라인지 모르고 가지 않은 길인지 모르겠는데 그 길은 패망과 멸망의 길입니다. 저는 그렇게 단언합니다. 만일 문재인 정부가 많이 성공한다면 인류 역사를 다시 쓰는 이변과 기적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문재인의 안보 외교 정책은 말 그대로 국민을 극단적인 위험에 빠뜨리는 실패한 정책이다. 저는 감히 그렇게 단언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장군님 총평하셨는데 그 말씀 중에 하나하나 좀 조목조목 좀 짚어볼 대목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우선 안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적을 상정하고 그것에 대한 우리의 대비태세를 말하는 것인데 적이라고 하는 게 주적이 있고 잠재적인 위협이 있다. 이렇게 구별하셨죠? 그러니까 주적이 누구다? 뭐 그동안 우리는 북한을 주적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그 주적을 지금 지우고 있잖아요. 이걸 지우는 것과 그 명시적으로 주적은 북한이라고 하는 것, 이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당면은 주적이란 말이 거북스러웠으면 주적이라고 해도 되고 또 좀 부드러운 외교적인 표현으로 당면한 위협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거는 이견이 없이 북한 아니겠습니까? 자, 북한을 적이 아니다라고 규정을 하려고 그러면 우선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을 적화 통일한다든지 위협을 한다든지 이런 의지가 없는 정상적인 국가가 됐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북한은 이렇습니다. 외부를 향해서는 한 번도 거짓말을 안 한 적이 없고 내부를 향해서는 또 거짓말을 안 하고 진실로 이야기를 해요. 외부를 향해서는 늘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통계적인 예가 72년 7.4 남북 공동성명 이후에 남북한이 크고 작은 회담을 655회를 했고요. 이 중에서 245회는 서명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는 올 판문점선언 직전까지예요. 판문점선언은 포함이 안 됐습니다.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신년사라든지 예컨대 올해 가장 가까운 예는 4월 20일 당중앙회의에서 김정은이가 사실상 핵무장 국가로 선언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대개 북한 주민을 향해서는 거짓말을 잘 하지 않아요, 북한 정권이. 그런데 내부로 향하는 문서나 행위에는 한 번도 북한이 정상국가가 됐다는 어떠한
발언도 한 적이 없고 문서상의 표현도 없습니다. 그럼 네. 의도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네. 우리가 나한테 위협을 가하고 내 안보에 위협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어떤 의도나 이런 것보다 말보다 실제로 네. 우리가 대비를 하는 기초는 능력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제 상대방의 의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도 없고 알았다 하더라도 얼마나 자주 바뀝니까? 의도가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아침에 아침 마음하고 저녁 마음이 틀리는데 그 다음에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인 피해를 주지는 못합니다. 마음의 상처는 좀 주겠죠. 그러나 마음의 상처는 버티면 네. 우리가 뭐 죽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요. 실제 중요한 게 물리적 능력인데 능력은 우리가 차분히 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미사일이 몇 대가 갖고 있고 뭐 GDP가 얼마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능력을 바꾸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마음처럼 단시간에 바꿀 그렇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실제 저한테 피해를 주는 건 물리적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의 능력을 보고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능력에 기초한 대비는 아예 안 하고요. 아하. 의도 자체도 북한이 진짜 의도를 가지고 있는 내부를 향하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전혀 기울이지 않습니다. 네. 100% 거짓말만 한 외부를 향한 이야기에 대해서만 귀를 기울이는데 네. 문재인 정부는 한술 더 떴습니다. 김정은이 외부를 향해서 하지도 않은 말을 아하. 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네. 대표가 네. 우리가 판문점 선언전에 언론사 중진들을 모아놓고 간부들을 모아놓고 그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네. 며칠 전입니다. 그때 한 4, 5일 전으로 저는 기억하는데요. 오찬하시면서 문재인 네. 대통령이 이런 말씀하셨죠. 북한의 비핵화지는 확실하다. 주한미군 같은데 북한에 뭐 이렇게 하지 않는다. 네, 네. 연기하지 않는다. 네. 네. 그래놓고 4월 17일 보십시오. 남북관계 개선이 있고 북한의 비핵화는 13개 항공기에 제일 기회가 있고 그것도 북한의 9.19 공동성명에 나와 있는 북한 비핵화가 아니라 사실상 한미동맹의 해체와 미 해구산 정책의 철폐를 의미하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놀라운 것은 네. 평양 공동선언 갔다 와서 미국 가셨잖아요. 네. 가서 뭐 미국에서 방방곡곡 이야기했습니다. 종전선언 사실상 남북간이 다 됐다. 미국은 그냥 선언만 해주면 된다. 네. 종전선언 되더라도 유엔군 사령부하고 한미동맹은 영향 없다. 그런데 2, 3주 후에 유엔 총회에서 북한이 중국, 러시아와 함께 유엔사 해체를 주장했죠. 네.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김정은이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거짓말을 했거나 김정은이가 그런 말을 안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 세계를 향해서 거짓말을 했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이가 나중에 그럴 겁니다.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예. 좀 말이 길었는데 한 가지 더 하면 네. 이번에 삭감벌에 미사일 기지 나왔을 때도 그래요. 네. 청와대 대변인이 북한이 기만을 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참 희한한 게 오늘도 빅터차가 네. 트위터에서 난리했잖아요. 유엔 대북 제재 9개 나오는데 다 보십시오. 북한의 대량살 상무기 핵군 아닙니다. 생학 무기. 그 다음에 모든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유엔 제재 위반입니다. 김의겸 대변인 유엔 제재 한글 모르세요? 안 읽어보셨어요? 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북한이 기만을 안 했다. 북한이 기만을 안 했으면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가 기만했다는 거 아니에요. 자, 앞으로 국민과 다 세계도 다 볼 겁니다. 대북 제재나 좀 읽어보고 이야기하세요. 그래요. 예. 근데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는 왜 이러는 것 같습니까? 제가 고 박사님한테 궁금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거는 역사가 지나면 예. 이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결국은 드러나는 것은 시간이라고 하는 경과를 한 프리즘을 통과하면 나오겠죠. 근데 우리가 합리적 추정을 해보면 두 가지지 않겠습니까? 네. 한 가지는 알고 그럴 경우와 모를 경우, 모르고 그럴 경우. 모르고 경우일 거라면 이거는 안보에 대해서 무지한 거죠. 안보적 지능이 거의 제로 상태인 거죠. 근데 사실은 또 이게 심각한 게 우리가 노무현 정부 때 경우를 봐도 경제정책이든 안보정책이든 자기들이 어떤 신념과 이념 위에서 정책을 하다가
소위 시장, 안보 시장이라면 국내도 있고요. 네네. 뭐 세계도 있겠죠. 그 시장에서 결과가 나쁘게 반응이 나오면 네.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정책을 팔로우로 해서 수정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근데 문재인 정부는 기본적으로 피드백 되는 통로가 막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안보적 무지를 넘어서 안보적 백지 상태일 가능성이 많다. 모르고 했다면, 네. 알고 했다면 이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나 우리의 번영 이런 것보다는 자기의 신념, 이념 가치, 확정 편향의 이념 가치를 더 우선시하기 때문에 그렇다. 네. 저는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능성이 아닐까 아니면 보고. 둘 다 약간 섞여 있거나.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시간이 그 답을 줄 겁니다. 그래요. 근데 장군님 말씀 중에 그 피드백 있잖아요. 네. 저는 문재인 정부나 좌파가 나름의 피드백 시스템을 잘 가동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드루킹도 말하자면 일종의 좌파의 피드백 시스템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확증 편향이라 그랬습니까? 네. 문 대통령이 뭐라 그러면은 뭐 그냥 잘한다 하는 그 좌파의 여러 그 SNS 채널들이 있잖아요. 심지어 무슨 생일날 뭐 지하철에다가 무슨 축하모를 한다 뭐 하다 심지어는 저 뉴욕에다가 막 축하도 띄우는 이런 아주 적극적이고 열성적인 지지자들이 이 피드백을 하는 거죠. 계속해서 문 대통령이 무슨 정책을 발표하건 다 뭐 찬양 일변도로 잘한다. 그러면 그 자체적으로 그런 피드백이 계속 돌아가는 거 아니냐 지금. 예, 그래서 점점 진실과 멀어지고 민심의 실체와 멀어지고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저 그렇게 느끼거든요. 그러면 뭐 그게 그 피드백이라는 용어는 네. 뭐 그런 의미도 포함하는데 그러면 좋은 피드백과 나쁜 피드백으로 구분해서 그렇죠. 예. 좋은 피드백은 피드백을 받아서 이 정책적 효과가 조정할 수 있어요.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거나 나라 발전에 도움이 되거나 국민의 삶의 질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는 피드백이면 좋은 피드백이고요. 네. 그런 피드백은 뭐냐면 네. 결과와 관계없이 자기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도움이 된다면 자기 이념을 그대로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범죄적 그렇죠. 행위도 할 수 있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나쁜 피드백으로 이렇게 구분합니다. 예, 그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예. 실제로 그 상당히 많은 그 역사적 사례에서 보면요, 그 독재를 행했던 정권은 이 자기 체면형의 그 자체 그 피드백 시스템을 열심히 돌려요. 그게 선전선동이고 뭐 개벨스가 혼자 얘기한다고 해서 그게 선전선동이 됩니까? 그것을 확대 전파하고 또 그런 자기들이 듣고 싶은 피드백만 골라서 듣는 이런 시스템은 굉장히 원활하게 작동됐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이 과연 민주적인 방식으로 전 국민의 의견이 잘 수렴돼서 걸러지는 것이냐 이렇게 보면은 이제 황당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 박사님 말씀하신 걸 좀 약간의 학문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정리하면 선택적 부주의에 의한 피드백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정말 듣고 싶은 것만 듣는 피드백 시스템. 예, 자기들한테는 굉장히 편리한 시스템이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제가 이제 사실은 이 안보 문제는 워낙 넓잖아요. 워낙 넓고, 또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그 장관 그만두기 하루 전에 도장 찍고 어디 지금은 사라져버린 이 송영무 씨가 이 그 남북 군사 합의서는 워낙 문제가 많아서 이거를 어쨌든 좀 구체적으로 좀 사례를 들어서 좀 설명을 제가 듣고 싶은데요. 우선 NLL 문제 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장관? 여기 뭐 이제 되게 많은 분들이 이제 NLL은 우리 국민들도 많이 익숙해져 있을 겁니다. 바다죠. 서해 황해도로부터 우리 이제 경기 인천으로 이르는 옆에 이제 서해 바다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기존 NLL 기준에서 우리가 훨씬 더 많이 양보했지 않습니까? 그 양보 그 문제가 아니라 여기는 평화수역으로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리한테 치명적이에요. 왜냐하면 이쪽 지역에 인접한 지역이 바로 수도권이란 말이죠. 그렇죠. 예, 북한은 황해도 지역인데 평양권하고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평화수역을 정한다는 것은
단순한 그 문제가 아니라 정말 남북한이 진정한 신뢰 구축. 네. 그 신뢰 구축 단계는 도장만 찍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서로 상호 방문해서 서로 위협을 하거나 도발을 하지 않는다는 정말 각자의 눈으로 북한은 우리 쪽에 가서 우리의 의도를 보는 거고 우리는 저쪽에 가서 우리의 북한의 의도를 보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돌이킬 수 없는 여러 가지 장치, 물리적 장치, 그쪽에 네. 있는 전투력을 전부 다 무력화시킨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조치를 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한 상태에서 차분차분히 가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NLL 문제에 들어서 남북 간의 군사적인 어떤 긴장 상태를 봅시다. 지금 핵심이 북한의 핵입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이 핵을 내려놓을 의향이 있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공격할 의도를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중요한 그렇죠. 지표죠. 그죠? 네. 그러니까 북한의 핵이 소위 비핵화 협상이 제대로 돼서 북한이 진정한 비핵화의 길로 접어들고 그 다음에 남는 것은 우리나라는 핵이 없으니까 결국 양국의 남북한의 재래식 전력이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 재래식 전력을 이 서북 수도권 지역은 좀 뒤에도 됩니다. 동부부터 시범적으로 해서.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네. 수도권 서울과 가까우니까. 북한도 마찬가지로 북한도 만일 진짜 공격할 의도가 없으면 수도권부터 고집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해나가서 아마도 여기 문산하고 요 NLL 요 서부 지역 요 일대는 최종적으로 이런 완충구역을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그렇겠네요.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안 된 상태에서 여기를 열어놨습니다. 아하. 자, 열어놓은 것까지도 문제가 많은데 잘 아시다시피 NLL 기준에 우리가 훨씬 많이 양보했어요. 네, 35km나 더. 예. 네, 우리가 그런데 이것도 내려왔죠. 처음부터 설명한 게 아니라 정부에서는 서해에는 기준이 없다고 그랬어요. 예. 그걸 계속 따져 왜 다른 데는 기준이 있는데 거기는 기준이 없느냐고 따져 물으니까 청와대 비서관이 NLL 기준으로 했다. 그리고 거기를 등거리로 했다. 이렇게 등거리로 40km 대 40km. 예. 그 또 기자들이 재봤어요. 그러니까 훨씬 많이 양보했죠. 그 또 무슨 황당한 변명을 하냐면 실무자가 재다가 착오했다. 착오가 있었다. 아니 35km를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데 이 수도권 2,500만 목숨이 달린 문제가 착오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럼 착오한 그 실무자는 왜 처벌 안 했어요? 2,500만이 위험해졌는데 왜 처벌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니까 갑자기 북한이 해안선 길이를 많이 양보했다. 해안선은 해안과 관계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또 관계없다고 그러니까 해안선에는 해안포가 또 있어서 그랬다. 그래서 또 해안포는 우리한테 위협이 안 되고 위협이 되는 것은 황해도 내륙 지역에 있는 방사포나 특수부대를 나를 수 있는 고안포라는 곳에 있는 공기부양전 이런 것이다. 그랬더니 또 이 평화수역의 직사각형으로 연결해서 황해도도 포함된다고 그랬어요. 그 또 공격을 했죠. 아니 군사비서에 초도 남방으로부터 덕적도 이북까지의 수역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지역이 어디 나와 있느냐. 청와대 비서관이 그 이야기를 하니까 공격을 하니까 네. 또 저희들이 또 질문도 하고 언론에서 하니까 한 며칠 있다가 국회 본회의에서 국방부 장관이 나와서 북측에 그것을 제기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제기했는데 안 된 거잖아요. 그러네. 예. 근데 지금도 그게 됐다고 우기고 있는데 진짜 갖고 나오시고 그다음에 지금 오늘 방금 오기 전에 국방부 출입기자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네. 뭐냐면 지금 여기 남북 군사비서에 네. 비행금지 구역이 이 육지에만 이렇게 서부전 지역, 네. 동부 지역 구분했지 않습니까? 네, 네. NLL 지역요 서해 지역은 안 나와 있어요 비행금.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됐느냐고 물으니까 국방부가 그렇게 답했어요. 이게 다 그 언론 보도에 다 나온 겁니다. 초계 작전, 네. 훈련만 못하지 비행기 초계 작전, 그 감시 작전이나 항공기도 띄울 수 있고 작전 활동은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아니 그건 다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기자들이 물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의문을 제기를 한 거죠. 아니 훈련은 우리가 군에 계시 보면 뭐 빈총 가지고 무장을 안 한 상태에서 하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작전은 완전 무장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도 느끼기에는 무장이 훨씬 더 위협보다는 신경이 써야겠죠. 예. 그럼 북한은 그래서 훨씬 신경이 덜 쓰이는 훈련을 안 하니까 작전은 당연히 안 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몇 번 뭐 기자들이 의문 제기할 때 국방부나 정부에서는 아니야, 작전 활동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요? 근데 지금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 NLL 지역에도 비행 금지구역을 한다, 한강수로가. 아하, 예. 그러면 처음부터 왜 그걸 이야기 못했? 제가 이거는 합리적 추정인데 지금 한 거로 봐서는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분명하게 그때도 북한 측에서 네. 서해 지역이고 NLL 일대도 소위 감시를 못하게 이렇게 했을 텐데 그거를 발표하면 처음부터 발표하면 난리가 날 것 같으니까 눈치 보고 있다가 지금 내놓은 것 같아요. 좋습니다. 지금 뭐 기자들이 확인하고 있는 모양인데 국방부에서 답을 내놓겠죠. 만일에 요거는 정말 비행금지국이 NLL까지 돼 있다. 어떤 사태가 되겠습니까? 자, 황해도로부터 NLL을 거쳐서 그 다음에 한강하고 자유 공동 수로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여의도까지, 팔당까지 북한의 특수부대가 와도 우리가 감시가 안 되니까 아무것도 못 봅니다. 비행기를 띄울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봅니다. 그 다음에 잠수함 야도 못 봅니다. 왜냐, 바다가 넓기 때문에 거기에 평화수역 내에 지금 우리 해군들이 못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공동순찰점 하게 돼 있잖아요. 우리 해군 배도 못 들어가고 항공기도 못 뜨면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 넓은 바다에. 거기다가 이 잠수함도 만만치 않아요. 잠수함을 우리가 발견하는 게 굉장히 어렵지만은 걔도 하는 것이 해군 함정에 나와 있는 소나라고 해서 함정이 가서 물 밑을 그 레이더를 그 소나를 작동시키고요. 그다음 항공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고정이 소위 말해서 날개가 고정된 비행기가 P3C란 초계기가 있고요. 링스라고 하는 헬리콥터 잠수함을 발견하는 이런 것들이 전혀 비행을 못하면 보셨죠? 천안함. 이제 북한 잠수함이 와서 인천항에 기뢰를 설치해 놓고 북으로 올라가고 난 뒤 우리 큰 대형 유조선이나 LNG선이 부딪혀서 폭파하고 난 뒤 모르겠다. 나중에 몇 개월 후에 그 조사도 안 될 거고 다시 물에 들어가. 아니 그러면 인천항이 한두 개 그런 사고가 나면 그게 통상이 되겠습니까? 거기를 빠져나와서 부산항에 설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특수부대가 와서 인천국제공항을 점령을 하고 여의도를 점령을 하고 서울시내 쏟아져 들어오면 발견은 어떻게 해요? 한강 산책을 하던 조깅을 하던 시민이 이상하게 온다? 그 신고 외에는 아무 감시 수단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그래요. 네, 지금 우리 장군님 쭉 말씀하시는 거는 뭐 이렇게 이 공포를 조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안보라고 하는 거는 0.001%의 틈까지도 우리가 원천적으로 막아내야 이게 완전하다고 하는 것이니까 그런 점에서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이번에 남북 군사 합의서가 이렇게 합의된 것은 이러한 유사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런 대비를 할 수가 없는 사실상의 무장해제 협상이랑 똑같은 것이다. 이것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예를 몇 가지 드셨어요. 근데 이게 도대체 이렇게 해서 이걸 우리가 국민들이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대한민국은 6.25 전쟁을 포함해서 한 번도 북한을 침략하거나 도발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하려야 할 수 없는 나라예요. 왜냐하면 유엔 내 정상국가로서 유엔 헌장도 준수하지만 그런 어떤 차원 넘어서 뭐가 있냐면 우리는 유엔군 사령부하고 한미동맹이 그렇죠. 그 자체가 우리의 공격적이고 침략적인 행위를 못하게 막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양국의 영토 외침이 있을 때만 작동하는 방어동맹이기 때문에 그렇죠. 늘 북한의 계획적인 도발이었습니다. 그럼 계획적인 북한의 도발을 안 한다는 어떤 증거도 없는데 자 이렇게 해서 무슨 뭐에 도움이 됩니까? 무슨 정상회담 하면서 어떤 정상회담 하는 어떤 퍼포먼스를 한데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북한이 비핵화를 하는데 도움을 줍니까? 아니면 우리 안보를 튼튼히 하는데 도움이 됩니까? 하다못해 경제에 도움이 됩니까? 아니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나쁜 결과만 있을 수밖에 없고 이제는 감시가 안 돼서 국민들이 상시 공포와 불안에 시달릴 텐데 왜 이것을 그렇게 주변에서 말려도 단 한 번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마이웨이를 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 미국에서는 이번 남북 군사 합의서 내용 중에 특히 그 비행 금지 부분을 굉장히 그 민감하게 보는 것 같아요. 네네. 실제로 그 유엔 사령관, 주한미 사령관이 그 대목과 관련해서도 걱정을 많이 하고, 또 지난번에 폼페이오가 강경화 외교장관한테 굉장히 언성을 높인 대목도 바로 그 대목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문제입니까? 첫 번째는 이제 이 군비 통제. 네. 그러니까 군비 통제, 상호 이제 군비를 관리를 해서 네.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을 없애는 거죠. 네. 뭐 잘 아시는 투키디데스 함정. 그러니까 아테네가 급성장을 하니까 위협을 느낀 스파르타가 펠로폰네소스 동맹을 만들어서 하게 되고, 또 아테네는 델로스 동맹을 맺어서 결국 전쟁으로 간다는 게 거의 유명한 투키디데스 함정인데요. 네. 그 함정에 없애려면 상호 대화를 해서 서로의 위협을 줄이는 거거든요. 네. 그게 이제 군비 통제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냉전 시대 때 미국과 소련이 어쨌든 그렇죠. 그걸 해낸 그렇죠. 거죠. 예. 자, 그게 뭐냐면 군비 통제가 가능한 군사적 신뢰입니다. 서로 믿어야 되거든요. 네. 그럼 군사적 신뢰를 하려면 어떻게 되냐? 우선 고 박사님 저하고 만나서 이렇게 하자고 합의를 해야 되겠죠. 네. 그다음 이것만 가지고 항상 서로를 믿지 못할 거 아닙니까? 그래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상대방의 말을 왜 내 눈으로 직접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는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군비 통제의 기본은 상호 합의하에 공격용 무기는 줄이고 감시 정찰은 확대합니다. 네. 이게 항공 자유화 조약이라고 그래요. 오픈 스카이라고. 네. 그런데 감시를 못하게 하면 북한이 약속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약속을 어긴 적도 없을 뿐더러 혹시 약속을 어기면 우리는 많은 공개 정보가 있습니다. 네. 언론도 있고요. 뭐 언론의 눈을 피하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감시 장비를 우리가 운용해서 하려고 그러면 예산이 들지 않습니까? 네. 국회에다 예산을 받아야 되는데, 어쨌든 돈이 없어. 그런데 우리는 숨기고 싶어도 숨기기가 쉽지 않은, 뭐 한두 대 정도는 몰라도 대규모 감시 작전을 약속을 해놓고 어기기에는 쉽지 않은 구조예요. 네. 북한은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남북한의 신뢰 구축의 기본은 공격용 무기를 줄이더라도, 그다음에 줄이거나 운용을 좀 달리 하더라도 이게 지키진지 안 지키진지 검증할 수 있는 체계가 제일 필요한데, 검증은 예를 들어 상호 방문해서는 할 수 있어요. 이번에 그런 것도 없잖아요. 상호 방문은 제한되니까 24시간 창공을 개방하고 모든 문제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보기에는 군비 통제의 기본도 모르고 이러한 니들이 뭐 평화를 한다고 한 것 자체가 기본을 위배했으니까 이것은 대한민국이 북한의 계략에 속은 거다. 아니면 적극적으로 방조했는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결과론적으로 남북한의 무력 충돌 가능성이 오히려 정대된다고, 위험하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상대방의 의도를 확인을 못하면 자, 최전방에서 각계 병사가 할 일은, 또는 초급 지휘관이 할 선택지는 두 개입니다. 하나는 그냥 위에서 말을 했으니까 꼭 참고 지키고 있다가 불안하면서 지키고 있다가 상대방이 북한처럼 늘 기습을 해오는 척에서 기습을 했을 때 내가 죽어요. 그렇죠. 생명이 위태로워요. 그게 두려우면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과도하게 응전을 해요. 그래서 미국과 국제사회, 유엔에서 하는 정전 유지, 한반도의 전쟁 부재 상태,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만드는데 방해된다는 게 첫 번째예요. 예측 가능성이, 투명성이 확보되면 전쟁 위험이 주는데, 이게 지금 공정정찰을 못하게 하면 불투명성이 높아지니까 오히려 전쟁 위험이 더 높아진다. 그래. 그게 제일 큰 이유고요. 두 번째는 북한하고 그래도 전쟁에 6.25 전쟁 위에 부재 상태를 만들었던 것은 첫 번째 미국의 해구산, 대량 보복을 할 수 있는 해구산을 포함한 확장 억제에 의해서 한반도를 지키겠다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소소한 도발들, 왜냐 소소한 도발들도 잘못하면 이게 확전이 될 수 있잖아요. 이걸 막을 수 있는 것이 우리 재래식 전력에, 북한처럼, 북한은 우리보다 2 내지 3배가 많은데 우리는 수는 작지만은 질적으로 우세한 전투력을 가지고 균형을 유지했단 말이죠. 그 질적 우수한 전투력의 핵심이 딱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정찰 감시 능력, 항공,
정찰 감시도 물론 어떤 사람은 우리 한국은 산하기만 해서 지상이나 해상으로 바라보면 사거리, 볼 수 있는 거리가 제한됩니다. 그래도 중요한 군사시설은 그렇죠. 산 뒤쪽에 있어가지고 위에서 떠서 봐요. 네네. 이 항공 감시 능력, 그 다음에 정밀 타격 능력, 이 두 가지 첨단 전력을 가지고 유지해 왔는데 이게 다 거의 다 못 쓰게 됐어요. 아하, 예. 그러니까 북한은 핵은 차치하고라도 재래식 전력의 수적으로 우세한 전력의 운용에 자유가 부여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볼 때 뭐 이거는 상식이니까 장군님. 당연히 이 조약에 도장 찍은 사람이 송영무라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해군 참모총장 지낸 사람이잖아요. 대장. 해군은 작전 안 합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현대군에 있어서는 해군, 공군은 그야말로 전략적 무기들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이 사람한테도 굉장히 상식적인 수준의 얘기였을 것이 분명한데 그런데 왜 이 사람이 도장을 찍었을까요? 이런 그 사람이 왜 도장을 찍었는지는 이 역시 시간이 지나면 알겠지만 하여튼 뭐 그거는 개인적인 문제니까 우리가 다 짐작하는 바 그대로고요. 문제는 아니 이제 우리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총괄하는 건데 다 이런 거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뭐 구체적인 무슨 뭐 무기 체계 이런 걸 국민들이 몰라도 저걸 볼 수 우리는 한 번도 북한을 침략한 거나 도발한 적이 없다. 늘 북한이 계획적인 도발이었다. 상식이죠. 그거 다 우리 몸으로 겪었잖아요. 두 번째 그걸 보기 위해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말만 믿어서 안 된다. 한 번도 참말을 한 적이 없다. 그럼 결국 우리가 보고 북한이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봐야 되겠다. 그게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그걸 구축해 왔어요. 과거에는 그게 취약하니까 북한이 많은 도발했지만은 이제 그걸 계속 잠수함이고 뭐고 계속 보강을 해왔어요. 그리고 우리는 양쪽으로 많은 군대를 가지기 어렵잖아요. 그죠? 산업개발도 해야 되고 복무기간도 제한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렇게 어떤 무기를 하더라도 그걸 이제 군에서 부수피해라고 그러는데요. 김정은은 군인이 죽든 민간인이 죽든 민간인 거주지에 연평도 포격 도발처럼 무자비하게 포격을 할 수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는 되도록 민간인 피해를 줄이고 정확한 나라를 위협하는 군사 표적만 정확하게 핀포인트식으로 제거해야 되니까 첨단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더 확충하고 튼튼히 해야 되는데 그걸 다 없애서 일방적으로 북한에게 유리하게 했다고 그러면 우리 안보가 더 불안해진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상식이거든요. 잠깐만 제가 한 마디만 좀 아니 우리 경제에 대해서도 얼마나 많은 주류학자 또는 뿐만 아니고 시장에서 소상공인들 뭐 많은 분들이 정부의 정책이 저렇게 가면 안 된다고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해요. 되게 상식 아닙니까? 자유시장 경제적 친시장적인 정책을 통해서 기업에 활력을 넣고 그 다음에 소위 고용의 유연성을 정대시키고 그 전 세계 그런 나라들이 다 잘 됐잖아요. 사회주의 정책을 가지고 성공한 나라가 있습니까? 다 망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식적인 이야기 정말 이것은 무슨 대학교의 그 기본 교재에 해당되는 첫 페이지에 나오는 원론적인 이야기가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한테는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단 송영무라는 그 전직 장관도 그 전에 상식이 있었는데 상식이 없는 정부에서 강요를 하려니까 상식이 없는 거로 변했는지 그 전부터 상식이 없는 분인데 관운이 좋아서 사성 장군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비밀은 시간이 지나면 밝혀지겠지만 하여튼 몰상식한 행동을 했다고 한 사실만은 변동이 없다. 저는 이렇게 단언합니다. 장군님, 그저께 그 GP 철거 장면을 보면서 이제 많은 국민들이 정말 야, 이거 안보가 뻥 뚫리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오늘은 뭐 GP 하나를 또 폭파 해체한다고 또 그러고, 그 GP가 그게 굉장히 그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국방부가 저걸 설명하면서 불가역적인 철거다 막 이렇게 그걸 굉장히 대단한 자랑처럼 얘기를 하던데 제가 봐도 저거 한번 철거하면 다시 짓는 거 쉽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지금 11개씩 지금 철거한다 그러고서 하나씩 남겨서 지금 10개씩 철거하는데, 그래서 동수로.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뭐, 네. 어떤 핑계를 대더라도, 네. 북한이 지상 공격하는데, 목에 가시 같은 게 지피입니다. 저도 뭐, 지피를 운영하는 중부 지역의 최진방이 사단장도 했고, 네. 제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해서 육군 소유로 최초로 소대장을 간 곳이 지피장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제가 있을 때 80년 초에 지피라고 하는 것은 물론 지하 시설은 좀 있는데 그때 허술했어요. 근데 그 뒤로 여러 가지 이제 북한이 지피에다 총격 도발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경계력도 커지고 하니까 완전히 요새로 만들었어요. 아, 그래요. 요새죠. 이 요새는 북한군 1개 연대 1개 대대가 공격을 해도 점령을 못해요. 아무리 포격을 때려도 끄떡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군이 만약 나중에 기습남침했더라도 지피는 거기에다가 상당히 오랫동안 거주할 수 있는 식량, 물, 탄약들이 다 있어요. 네. 이거는 공격할 수가 없어요. 네. 거기에 공격하느라고 지피에 한 30명이 있는데 300명, 3000명을 내도 점령하기 어렵습니다. 아하, 예. 그러니까 거기서 바라보면서 계속 무전으로 우리 포병 사격을 유도를 하면 북한군 지상군은 공격이 안 돼요. 네. 그렇게 요새를 만들어놨어요. 아하, 예. 그러니까 북한군이 만일 이게 계속 공격하다가 뒤가 계속 얘들이 그렇죠. 화력을 유도하니까 이걸 공격하려면 3,000명, 4,000명이 붙어도 공격이 안 돼요. 그러면 네. 지피 하나에 3,000명, 10,000명이 붙으면 공격할 병력이 없어지죠. 그러네요. 예. 적의 전투를 흡수하는 거예요. 그게 눈에 가시였어요. 그리고 어쨌든 붙잡아 두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북한군 지피는 필요가 없는 것이 우리가 공격할 일이 없기 때문에 북한군 지피는 전쟁이 되면 거기 있는 병사들이 지피를 비우고 다 나와서 그렇죠. 남쪽으로 예. 기동합니다. 그러니까 평시에는 걔들이 서로 정전감지 임무 때문에 그것도 우리보다 두세 배 많은 지피가 있는데 네. 전시에는 우리는 지피 안으로 들어가서 그 보호받고 싸워야 되고 얘네는 그 집은 전시에 이사 가서 빈집이 되는 거예요. 빈집과 싸워야 될 집을 그것도 동양도 아니고 1대1로 줄인다고요. 그래서 제가 뭐 설명을 다 하면 북한군 지상 해상 해군 지상군 해군 공군들이 네. 오랫동안 대한민국의 질적 우위 전투력이 이제 경제가 자라나는 걸 보고 자기들의 어려운 점을 애로사항을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평양 방문하신 김에 네. 추석 선물로 정말 한꺼번에 다 해결했다. 그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애로사항만 그렇게 한꺼번에 해결하지 마시고 대한민국 애로사항도 좀 해결하시는 대한민국 국민을 좀 사랑하는 대통령이 되고 정부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GP가 한 30명 정도가 네. 일개 소대가 네. 들어가서 버텨요. 전쟁이 났어요. 저쪽에서 뭐 한 연대 병력이 이걸 공격한다고 치고 최장 어느 정도 며칠 몇 시간을 버텨낼 수 있습니까? 지금의 우리 GP 우리 안에 있는 제가 구체적인 일수를 네. 이야기하는 좀 비밀 관련돼서 네. 상당량 네. 버틸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는데. 네. 이게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는 또 여러 가지 이제 그렇죠. 그때 당시에 뭐 지휘관의 능력이 틀리겠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네. 북한의 기순한 사람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통해서 그럼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북한군의 전술을 보면 우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병력으로 고착을 시켜놓고 자기들은 속도가 중요하니까 속도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어차피 네. 점령을 하려고 해도 거기를 왜냐하면 이런 성벽에다가 다 감시 장비에다가 거기는 화력에다가 각종 우리 요즘은 데이터 링크로 돼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사실은 감시 장비만 이렇게 딱 보면 옛날에는 뭐 좌표를 무전으로 부르고 했잖아요. 이제 딱 찍으면 바로 연결이 돼서 그냥 대포가 북한군에 날라옵니다. 그러니까 이 GP가 산에 딱 있으면 북한군이 지나가는 거 다 보이고. 그건 진짜 눈에 가시였겠네. 북한 그러니까 입장에서는. 북한군이 공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보강을 해놨어요. 네. 근데 그걸 이제 우리가 지금 철거하고 있네요. 앞으로 다 없애버리고. 북한 GP는 다 없어도 솔직히 됩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딴 데 있다가 전쟁 나면 이제 우리가 20km씩 감시가 안 되니까 북한군의 특수부대라든지 최초 공격하는 부대들은 다 북한군의 철책극이 한 5km 이내에 다 전개되어 있어요. 그러면 밤중에 이렇게 내려오면
항공 정찰이 안 되니까 감시가 안 되죠. 그나마 남아있으면, GP가 남아있으면 거기에 있는 적외선 카메라, 적외선 장비라든지 네. 야간에 볼 이런 장비들을 보고 그나마 항공 감시를 못하는 그 최후의 북한이 무슨 짓을 할 수 있는가 볼 수 있는 건데 그걸 지금 비워놨어요. 그 지뢰가 공격용 무기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그 지뢰는 왜 철거하는 거예요? 그것도 재밌는 거예요. 예. 그다음 대전차 방벽은 공격용 무기입니까? 아, 그러니까 그건 또 왜 철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뢰하고 공격용 방벽이 마징가 제트입니까? 움직여서 북한을 때려요. 지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GP도 제가 모르는 한국 군대 군사력은 다 방어용입니다. 그래, 지키는 거죠. 다 지키고 북한이 전쟁을 일으켜서 할 수 없이 다 지켜내고 네. 이제 기왕 북한이 전쟁을 벌였는데 또다시 휴전 상태로 돌아가서 또 이렇게 할 수 없으니 거기에 방적이라는 걸 해서 통일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군 자체는 다 지키는 군대입니다. 이 중에서도 무기라고 하는 건 그렇습니다. 공격용 무기, 방어용 무기가 사실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쓰일 때 방어, 전차 같은 탱크 같은 이런 무기도 공격용 무기 같지만 사실은 방어할 때는 그렇죠. 방어용 예. 무기입니다. 예. 그렇죠? 공격할 때는 공격용 무기. 그래서 무기는 가치 중립적으로 그 자체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공격, 방어에 운용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어쩔 수 없이 방어만 쓰이는 게 있어요. 그렇죠. 예. 그게 아까 말한 장애물. 예, 장애물, 지뢰. 철조망, 또 뭐 가다 보면 이 하천 같은데 이렇게 우리는 용치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뭐 심어놔서 전체가 기도 못하게 하는 이런 것들, 방벽 이런 또는 것들. 뭐 바다로 가면 기뢰 같은 거. 그렇습니다. 예, 그거는 방어용 무기죠. 날 때부터. 날 때부터 방어용 무기를 지금 허물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 제가 왜 이것을 하는 건지, 북한이 무슨 같은 조치를 한 건지, 이미 사칸말 나온 것처럼 무슨 미사일을 더 이상 안 만드는 건지, 핵이 된 건지.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도대체 왜 이렇게 하는 건지를 우리가 걱정이 되는 거고, 이 사람들이 이런 당연한 이야기들을 하여튼 적폐다, 뭐 과거 프레임이다, 이상한 프레임을 씌워서 계속 또 언론까지 동원을 해서 언론도 적극 협조하니까 이거를 전부 다 재갈을 물리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걸 계속 지금 보니까 속도를 더 높일 것 같은데 저 왜 이렇게 하는 건지 제가 다시 한번 또 묻고 싶네요. 예. 그리고 이제 좀 한 가지만 더 오늘은 이제 마지막 주제가 될 것 같은데요. 한미 연합 군사훈련 있잖아요. 사실 우리 군도 360을 훈련하잖아요. 훈련하는데 미군과 우리가 연합한다는 것은 우선 언어도 다르고 여러 문화도 다를 뿐만 아니라 지휘 체계도 다르고 무기 체계도 다를 텐데 이 양국이 70년 동안 대한민국을 지켜왔는데, 그래서 유사시에는 그 주한미 사령관이 겸임하고 있는 유엔군 사령관의 지휘를 받아서 지금 우리가 작전을 하게 돼 있으니까 사실은 연합사령관이죠. 그렇죠. 연합사령관. 그러니까 어떤 실전보다도 더 실전 이상으로 정말 치열하게 훈련을 해야 평소 전력이 유지될 텐데 이게 상식적인 거거든요. 근데 이게 거의 1년 가까이 지금 거의 모든 훈련이 지금 중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내년부터 다시 연습하고 훈련한다 그러면 바로 전력이 복구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좀 어느 기간이 지나면 내년에 이제 키 리졸브라고, 그러니까 한미 대규모 연합 연습 훈련, 연습하고 훈련은 또 시청자 좀 하도 많이 나오니까 설명. 연습은 뭐냐면요, 말 그대로 이제 지휘소 훈련 위주예요. 위에 고급 지휘관 참모들이 훈련한 트레이닝, 야제에 나가서 병사들까지 총 들고 이렇게 막 훈련하는 거예요. 이런 게 그래서 이제 연습 또는 훈련, 연습과 훈련을 병행하는 거죠. 이게 이제 대규모가 우리나라 전국적인 범위에서 한반도 전체, 대한민국 전체에서 이제 미국하고 같이 하는 훈련이 두 가지입니다. 연습이 키 리졸브라는 훈련이 있고 8월 달에는 UFG, 걸치 프리덤 가디언스라는 훈련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이게 작년에 사실은 올해죠. 올해 그 6월 12일 날 싱가포르 하고 난 뒤에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력 약속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 중단된 거는 미국이 시도를 한 건 맞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정부라면 두 가지 조치를 합니다. 하나는 일단 연합 방위력에 가장 결정 훈련 안 된 군대는 있을 가치가 없기 때문에 빨리 재개를 하든지 아니면 뭐 북한하고 핵협상 때문에 뭐 미국 대통령이 일단 선언했는데 네. 되돌리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한미연합 훈련 차원에서는 그 두 개 훈련을 안 하더라도 나머지 다른 훈련에 보완할 수 있는 방법. 네. 예컨대 이런 거죠. 미 육군하고 한국 육군끼리 하고 해병대끼리 하고 뭐 공군끼리 각 군별로 한 다음에 그냥 대표자들 고급 장교들을 모여서 소위 도상에서라도 연설해 보면서 하고 서로 의견도 교환하고 이렇게 해서 전체 훈련하는 것보다는 못하지만 네. 보완책을 강구해 나갈 첫 번째 그거 할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한국군의 자체 훈련을 강화할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어떻게 했나요? 소규모 해병대 훈련까지 한미연합 훈련 뭐 공군 훈련까지 뭐 미국도 그거 했지만은 우리가 미국에 요구하기도 전에 우리끼리 뭐 정말 울고 싶은데 뺨 때렸다는 경우 안 했죠. 네. 한미연합 훈련 전체가 큰 훈련뿐만 아니라 네. 거의 모든 훈련이 중단됐습니다.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것은 한국군도 훈련을 안 하겠대요. 글쎄. 그러니까 이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한국군의 능력을 그리고 한미연합군의 능력을 훼손시키는데 아주 반가운 표정으로 즉각해버리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네. 자, 미국은 뭐 많이들 뭐 보도도 나가고 했습니다만은 연합사령관은 통상 3년을 보직을 해요. 네. 참모들은 1년 보직입니다. 아, 그래요? 1년 동안 훈련 안 하면 연합사령관을 제외하고 나머지 참모들이나 주요 간부들이나 또는 뭐 병사들 이런 사람들이 거의 100% 바뀌어버리죠. 일부 뭐 한 연장이 되는 사람 제외하면 한 정확한 60~70%가 바뀐다고 봐야 되겠죠. 네. 자, 미국은 전 세계를 상대로 독일에도 근무했다가 뭐 돌아다닙니다. 본토에 돼 있다. 그러면 주한미군 한 번 되는 사람은 평생 여기 한국이라는 땅을 처음 와보는 거예요. 그렇죠. 예. 동서남북은 모르겠죠. 1년 동안 훈련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이스카우트하고 똑같아집니다. 자, 한국군도 마찬가지예요. 한국군도 병사들 복무계열이 지금 20개월, 점점 줄어서 18개월입니다. 1년 훈련 안 하면, 네. 자, 20개월 복무한다 치더라도 한 60% 훈련이 안 돼 있잖아요, 제대로. 그러네. 각계 병사가 총쏘고 이런 훈련이 되겠지만, 군대는 개인이 싸우는 게 아닙니다. 팀 단위로, 소대면 소대, 중대면 중대, 전체가 모여서 팀의 시너지 효과로 싸우는 것이지, 람보처럼 혼자 싸우는 게 아니거든요, 각계. 그러면 팀을 전혀 손발을 못 맞춰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가장 큰 팀은 한국과 미국군의 연합훈련이거든요. 네. 최고의 상부구조부터 하부구조부터 무너져 내린 겁니다. 그러면 제대로 된 훈련을 60%가 안 돼 있으면 바로 무슨 상황이 발생했을 때 팀 전투력이 발휘가 안 되겠죠. 네. 자,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하고 그 다음 더 심각한 것은 이제 미군 내에 있는데요. 네. 이 미군 내의 기본적인 모랄입니다. 미군이 왜 훈련을 강하게 하고 한국군하고 틀려서 만약 훈련하다가 사고가 나서 인명이 손상이 돼도 네. 지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예. 지휘관이 결정적인 미스를 한 사항이 아니라면 천재지변이나 우발적인 사고에 의해서 뭐 우리처럼 어머니가 와서 울고 불고 이런 거 없어요. 왜 하냐면 이 사람은 왜 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그리고 웬만한 악천후 때 한국군은 훈련을 중단해도 미국은 중단 안 합니다. 전쟁이 악천후 때는 전쟁이 안 나느냐 이런 생각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훈련이 안 된 병사를 전투에 투입하는 것은 살인행위로 보는 거예요. 그래요. 미필적 고의의 살인행위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갑자기 예상치 못한 곳에 전투가 나서 훈련이 안 된 상태에서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는 상황에서 훈련을 보내는 것은 양해가 되지만 할 수 있는데 정치적 결정으로 다른 이유로 훈련을 안 시키면 전투에 투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한미군은 정말 내년까지 훈련이 투입을 안 하면 주한미군을 또는 해외에 파견되는 미군 전투력을 한국에서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때 투입하는 것은 그건 살인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이 한미연합훈련은 비단 한미연합 방위력을 심각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미 국내 여론 자체, 군대 내와 미 국내 여론 자체가 유사시 한국 방위를 위해서
미군이 투입되는 그 자체를 거부하는 여론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의미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각함을 깨달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훈련도 안 된 군을 실전에 투입한다는 것은 살인행위. 미군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네. 그 지금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 미 8군에 이제 군대 생활을 했거든요. 네. 카투사로 했는데 팀 스피릿 훈련을 제가 3번 했습니다. 훈련 무지하게 셉니다. 예, 그게요. 한국군보다 훨씬 세요. 사실은 한국군은 평소에 자기네 군대, 자기네끼리 훈련할 때는 엄청 센데 막 저 대대끼리 경쟁도 시키고 막 이러니까. 근데 팀 스피릿 훈련에 나온 한국군을 보니까 널널해요. 소풍한 것 같아. 그러니까. 예?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확실히. 옛날에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래. 이건 문화가 틀려요. 예. 그런데 저는 이제 평소에는 뭐 미군 부대에서 비교적 뭐 얼차례도 없는 데서 이렇게 생활을 했는데 막상 훈련을 가니까요. 제가 운전병이었는데요. 열흘 동안 제가 차에서 잠을 잤어요. 그 제가 몰던 이 5컬러라고 하는 1.1과 4분의 1톤. 여기 운전석에서 열흘 동안 내려오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화장실 갈 때 빼놓고는 밥도 거기 앉아서 먹고 앉은 그대로 자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 혼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 옆에 미군 중사가 나랑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장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야 이게 미군이 장난이 아니고 예? 미군이 어떤 데인지를 제가 정말 훈련을 통해서 절감했거든요. 지금 우리 저 장군님 말씀하시니까 제 옛날에 군대 생활했던 것까지 기억이 납니다. 그 이제 그 에드워드 기븐이라고 하는 영국의 역사학자가 로마 제국이 외망한 날을 이제 쭉 이제 쓰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제가 정말로 충격적으로 느낀 부분이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은 로마 제국이 제국으로 발전하는 힘이 상무 정신이 있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요. 로마군의 훈련을 보니까 로마군의 훈련과 로마군의 실전의 차이는 오로지 피가 있고 없고만 있더라. 예. 그러니까 실전은 피가 튀는 거고 연수 훈련은 피는 안 튈 뿐이지만 실전과 똑같이 하더라. 그러면서 훈련에서 땀을 얼마나 흘렸냐가 전투에서 피를 얼마나 덜 흘리느냐로 직결되더라. 로마의 상승 그 군대라고 하는 것은 훈련의 결과더라 이런단 말이에요. 네. 지금 우리가 1년간을 한미 연합군사훈련 거의 모든 훈련 다 안 하고 연기하고 우리 군조차 이게 훈련을 안 하면 이게 군대냐 이런 얘기 나올 수밖에 없죠. 조금 시간 남았으면 제가 한 3분 그 우리가 영어로 해서 좀 그런데 컨벤셔널 위즈덤이란 말을 합니다. 사회적 통념이라고 그러죠. 부자 나라가 가난한 나라를 이긴다고 시청자 여러분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세계 역사는 가난한 나라가 늘 부자 나라를 이겼습니다. 부자 나라가 이긴 경우는 사실은 최근에 산업혁명 이후에 유럽 군대와 특히 우리와 가까웠던 미국 군대였습니다. 왜? 미국 군대가 가난한 나라 못지않게 정신이 건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승패는 군사력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경제력은 나중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력이 앞서서 일본을 이긴 것도 있지만 정신력이 일본 군대와 거의 유사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경제력 격차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됐습니다. 역사상 동양에는 소위 마적의 형태로 서양에는 해적의 형태로 부유해서 나태하고 풍요에 취한 농경민족을 털어먹은 것이 세계전쟁사의 대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동양이 17세기 적어도 16세기 말부터 19세기 말까지 아주 서양에서 식민지가 되고 나라를 뺏겼죠. 18세기쯤 그러니까 1700년대입니다. 세계 GDP의 거의 반 정도를 청나라가 생산했습니다. 놀랍죠. 인도 무굴 제국이 한 24~25% 생산했습니다. 둘이 합치면 4분의 3을 생산했다는 거죠. 서양은 가난한 국가였습니다. 군대가 강했습니다. 그래서 18세기 무굴 제국을 벵골만에서 격파를 하고 1840년 그것도 영국 상선이 대포 달고 와서 청나라 정예 해군을 영국 해군은 단 한 척이나 단 한 명의 인명 피해도 없이 정말 박살을 냈습니다. 아편전쟁입니다. 그리고 1842년 남경조약으로 청나라를 분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북한의 GDP 47배입니다. 옛날에 아테네는 세계 최고의 부국이었습니다. 스파르타는 농업 정말 30세기 바벨이라기 어려운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아테네고 저쪽이 스파르타 같지 않습니까? 역사상 청나라는요, 다시 명나라는요, 우리가 청나라에 비해서 청나라 군대가 6만일 때 명나라 상비군이 180만이었습니다. 한 달 만에 망했습니다. 우리가 부자라는 이유로 북한을 경시하는 것, 그거 잘못된 겁니다. 세계사의 주류는 가난하고 척박한 땅에서 가난해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가난한 나라들이 풍요에 취해서 나태하고 경계심이 허물어진 부자 나라를 약탈한 것이 인류 전쟁사의 주류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요. 그 마지막 말씀이 참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데요. 그 저 말씀 들으면서 제가 이 질문을 꼭 드려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었는데, 제가 잘못 들었다면 좋겠습니다. 요즘 그 무슨 공수부대 여단장, 준장이죠, 별 하나. 예. 이 사람이 주로 하는 일이 그 자기 장병들, 여단에 있는 장병들 그 어머니한테 편지 쓰는 거래요. 그 어머니의 자식을 제가 잘 데리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아니 정말이냐 그랬더니 뭐 훈련 중에 사소한 사고라도 터지면 여단장이 책임지라 그러는데, 아니 저도 이게 밥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그거 신경 안 씁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뭐 조그만 문제가 있으면은 뭐 무슨 관심 사병 뭐 이래가지고 조그만 문제가 있어도 바로 책임을 물어버리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뭐 제가 이건 정말 이건 사실이 아니라고 제가 생각하지만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 부모들한테 이런 훈련 시켜도 되겠습니까? 물어보고 하는 부대장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군대가 그럼 전쟁을 할 수 있나? 제가 들은 말이 사실이 아니라고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저는 뭐 확인이 안 돼서 지금 뭐 조금 일부 뭐 과장될 수도 있는데, 제가 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사회 기강 마찬가지로 군대가 급속히 해체되는데,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뭐 우리 6.25 전쟁 이후에 우리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튼튼한 안보, 그다음에 우리가 해양국가적 진지성으로 정말 무역도 하고 정말 깨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 몇 년간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하나씩 해체됩니다. 자유민주주의, 자유 빠지죠. 대한민국이 유일 합법정부라고도 빠지죠. 지금 민노총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이 얼마나 반시장적입니까? 이게 어떻게 기업을 합니까? 그 다음 한미동맹 거의 겉으로는 유지하고 있지만 안으로 골마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의 건강성을, 결국 군대라는 것은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충원되기 때문에 사회의 건강성과 군대의 건강성 척도는 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나라가 희미해지니까 명나라 군대 기강이 빠졌죠. 명나라 전성기 때 영락제 때 명나라 대군 아마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군대였을 겁니다. 결국은 우리 사회를 지탱했던 모든 기둥이 다 무너져 내려가고 있고, 그런데 군대만 독야청청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제 유성룡이 징비록을 썼듯이 대한민국 이번에 이 사건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위협한 남북 좌익들의 협공에 협공을 맞이하는 이 기회를 이용을 해서 대한민국 다시 새로 세워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새로 세우고 시장경제 다시 세우고 문명, 진실, 정의 이런 것들이 다시 얼마나 중요한 가치이고 이것들이 이길 수 있다는 이런 신념을 가지고 다시 세울 때가 됐다. 저는 그렇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이 대한민국은 아직까지도 잠깐 전쟁을 중단한 정전 상태에서 사실은 매일매일 생존을 위협받고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장의 생존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통일을 넘어서 정말 세계로 뻗어나가기 위해서도 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강한 사회, 건강한 군대, 상무정신 이게 더 날이 서고 더 당금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여튼 오늘 그런 말씀 좀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시간이
하시기를 바라고요. 좀 자주 모시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단순한 무슨 군사 전략 차원이 아니라 이게 우리 그 인류사의 역사 속에서 확인되는 여러 가지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우리의 발전에 필요한 이런 지금 지혜들도 좀 공유하고 또 사회에 대해서 문제도 제기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